안녕하십니까. 은퇴설계 전문가 과정 여러분들하고 1권, 그리고 나중에 3권, 2권을 저랑 같이 이제 강의를 저랑 같은 마음으로 진행을 하실 거고요. 저는 최동진입니다. 은퇴설계 전문가 과정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자격을 따시고 나서 은퇴설계 전문가로서 활동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현업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업에서 그 자산관리나 이런 쪽을 담당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과목이죠. 일단 은퇴설계가 왜 필요하냐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부분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출산이다라고 하는 부분과 고령화 부분이 겹치게 되면 굉장히 파워풀한 불행이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왜냐하면 고령사회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힘은 빠질 거고요. 그만큼 소득생활은 줄어들 텐데 거기에 출산율이 높아진다면 사실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후세대가 저희를 부양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지만, 문제는 저출산까지 겹치게 되면 나이는 먹어가는데 나를 부양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누군가 나를 부양해 주지 않으면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재를 통해서 우리 은퇴설계 전문가 과정이 이제 3권의 교재로 돼 있고, 3권 중에서 1권이 이제 10문제, 그 다음에 2권이 15문제, 그리고 3권이 25문제, 그리고 3권이 이제 15문제에 해당하는 형태로 해서 출제가 되는데, 그 안쪽에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은퇴설계 관련해서 준비가 안 돼 있다. 고령화 사회 관련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물론 이제 그 중에서 대한민국 1%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으시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중산층 이하에 해당하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속해서 이 교재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배울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 인식한 상황에서 고객 상담이나 현업에서 업무를 하실 때 보탬이 되실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차를 잠깐 보시게 되면, 페이지 9페이지 목차를 잠깐 보시게 되면, 은퇴설계 뉴 패러다임과 연금화 사회에 대한 도래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은퇴설계에 어떻게 바뀌어나가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구구절절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스 신화도 좀 빗대서 이야기를 좀 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어린이 중심에서 노인 중심으로 사회가 바뀌어나간다는 부분.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하는 분들은 상당히 고난의 시간을 겪어오신 분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마 상당 부분 많이 수강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 젊은 세대의 분들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행복한 세월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베이비붐 세대 쪽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저희 때 세대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전쟁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태어난 세대들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대신에 고도성장기를 살았기 때문에 기회도 많았었죠.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잘 살지 못했지만 우리는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잡을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노후 준비도 아마 지금 세대들보다는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세대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해서 고용 없는 성장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이벤트들이 고용보다는 인공지능이나 이런 대체, 노동기능의 대체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돈을 벌기 어려운, 그래서 자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죠. 그런 세대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일찍 준비가 필요한 그런 것들이 또 하나 우리가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라는 부분일 거예요. 그런 걸 모두 다 취합해보면 자격증 따는 부분, 저희는 이제 자격증 따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그 자격증을 따는 것과 더불어서 어떻게 사회에서 나가서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전파해주고, 그래서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론 여러분들도
이 공부를 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가 이제 2장 쪽에 보시면 가족 구조에 대한 변화, 그 다음 유형별 은퇴 설계에서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과거에는 물론 이제 원시 공산 사회에서부터 시작해서 현대 자본주의까지 쭉 나오면서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지만, 그 변화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은 제1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기계화 문명이 들어서기 직전까지 대부분은 이 사회였죠. 근데 사실 뭐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 자체는 그다지 오래된 세월이 아니니까 인류 전체를 보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 이외에는 수렵이나 채집, 그리고 농경사회가 대부분 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농경사회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자녀가 출산하게 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노동력이 생기는 거죠. 자녀 출산하게 되면 노동력이 생기고, 그래서 이 노동력에 의해서 뭐 농사를 짓고 다시 재생산되고 이런 형태가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즉 여기선 얘기가 뭐예요? 자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생산 수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산 수단이 새로 생겼다. 그러면 자녀를 키우게 되면, 어려서부터 자녀를 키우게 되면 그 자녀는 성장을 해서 생산활동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농경사회가 아니고 이제 기계화사된 이제 현대사회가 되게 되면 어떻게 바뀌느냐. 현대사회가 되게 되면 자녀라는 부분이 과거에는 부담이면서 나중에는 생산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이 자녀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부담으로만 작용한다라는 거지. 자, 자녀가 성장을 하게 되면 부모님 부양하나요? 하실 생각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리고 부모님, 지금 현재 부모님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부모가 되실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자녀한테서 내가 부양을 받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 과거하고 많이 틀리다라는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 부양비가 들어가고 교육비가 들어가고 엄청난 부담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자녀를 안 낳으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출산으로 가는데, 거기서 기계화 문명서부터 시작해서 대량화,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를 거쳐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뭐가 돼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노동시장이 유연하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고용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자, 고용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이다? 자녀가 취업할 확률이 줄어든다라는 거지. 자녀가 취업할 확률이 줄어드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자녀는 취업을 못하고 부모님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자산이 축적이 돼 있고, 자연스럽게 독립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데, 그 독립하지 않는 상황일 때 농경사회일 때는 농사일을 도와주니까 생산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치면 노동이, 현대사회에서는 그조차도 안 되는 소비만 하는 그런 형태의 유형으로 남는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거기 뭐 캥거루 2절에 보면 캥거루족이다, 그다음 늘어나는 골드미스다, 지금은 맞벌이 시대다, 이런 전부 다 이 얘기들이 고령화 저출산과 맞물리고, 그다음 산업혁명과 맞물리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맞물리고 하면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취업하기가 어렵고 그만큼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당연히 맞벌이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기간 생존해야 되니까 장기간 생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나이 먹어서 장기간 생존하는 데 있어서는 연금이 가장 좋아요. 현금 흐름이 꾸준히 일어나는 자산을 확보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고령화 시대에는 굉장히 필요한 게 연금 자산. 그래서 우리가 1권도 마찬가지지만 2권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이 연금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3권 쪽은 이제 비재무적인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그래서 연금 확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시험에서도 연금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언젠간 싱글, 그 다음 황혼, 이혼, 사별. 황혼, 이혼 같은 경우에는 왜 일어날까요? 기본적으로 고도문명 사회가 되다 보면 맞벌이가 늘고 맞벌이가 되다 보면 서로 간에, 부부 간에, 한 곳에 모여서 오손도손 이야기 나누고 서로 교감할 시간이 거의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 상태에서 남편이 퇴직을 하고 그 다음에 배우자도 집에서 거하고 하면 서로 간에 나이가 먹어서 있을 시간은 많아지는데 낯설어지는 거지. 그리고 서로 의견 충돌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혼율이 늘어나죠.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조론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조론이다. 그 다음에 뭐 나이 들어서 서로 간에 뭐 새로운 영역 같은 거를 서로 지켜주면서 살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결국에 가서는 분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 분화가 일어나는 거. 융합이 아니고 분화가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러고 나면 이제 이혼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자녀의 교육과 노후 준비는 양립이 가능한가? 자녀의 교육과 노후 준비는 양립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되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중산층 이하 같은 경우엔 교육비 지출이 그만큼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노후 준비를 할 수밖에 못하는.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의 가방끈의 길이와 그 다음에 부모의 부는 반비례한다. 자녀의 가방끈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부모는 점점 부가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소비를 하는데 그만큼 들어오지 않으면 당연히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자녀가 대학교를 다니고 대학원을 다닌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제 은퇴 연령. 그렇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은퇴 뭐 70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퇴직이 은퇴라 다름없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 50대 초중반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것도 주소득원 자체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정년퇴직 전후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래서 국민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평생 월급 만들기나 평생 월급 받기. 자, 평생 월급 만들기나 평생 월급 받기는 뭘 뜻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연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쭉 해서 4장까지 해서 이런 형태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요. 주로 이제 시험과 관련돼서 나오는 부분들은 골고루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상식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험은 크게 어렵지가 않고 그 다음에 연금과 관련되는 이야기들, 그 다음 은퇴석의 프로세서와 관련되는 이야기들. 그래서 특히 이제 연금과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올 거다라는 부분.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제1장 은퇴석의 뉴 패러다임과 연금화 사회에 대한 도래. 연금화 사회가 이미 도래됐죠. 예, 이미 도래됐는데 도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어 계신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여기서.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은퇴석의 패러다임의 변화, 그다음 2절에 고령화 원인,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 그리고 어린이 중심에서 노인 중심, 그다음 연금화 사회에 대한 도래. 그래서 15페이지 이제 시작을 해보죠. 학습 목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고령화가 가져온 은퇴석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은퇴석의 패러다임이 정립에서 인출로 옮겨가는 이유, 그 다음에 차이점. 정립에서 인출로 옮겨갈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렇죠? 예, 이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목표 같은 경우에는 꼭 한 번씩 읽고 들어가시는 게 좋은데 어느 시험이든지 어느 수험 교재든지 학습 목표에서 살짝 문구만 바꾸면 얘가 시험 문제가 되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고령화가 가져온 은퇴석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또는 적절한 것을 해서 1, 2, 3, 4 쭉 놔두고 골라라. 이런 형태가 또 많기 때문에 꼭 학습 목표는 어느 과목이든지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15페이지서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책 내용을 전부 다 이렇게 하나하나 읽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쭉 한번 같이 읽어보실 수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고, 그다음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줄을 한번 긋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할게요. 첫 번째 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세계에서 유례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은퇴 설계라고 하면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은퇴 설계의 관심은 여기가 중요하죠. 은퇴 설계의 관심은 여기서 줄 긋습니다. 은퇴 설계의 관심은 단순히 노후자금 적립에서 인출로 옮겨가고 있다.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생각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까지. 은퇴 설계의 관심이 단순히 노후자금 적립에서 인출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모으는 거. 모은다라는 부분에서 과거에는 모아놓고 잠깐만 쓰고 돌아가셨으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60세 후반, 70세 초반이면 대부분 다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그러면 퇴직을 55세에 한다라고 하고 60세 초반 돌아가시면 몇 년 안 쓰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단순히 모아놨다 그냥 그거 갖고 사셨으면 됐다라는 거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모으는 거에서 이제 쓰는 거. 사용, 즉 분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얘기는 55세나 60세나 어쨌든 퇴직은 더 빨라지고 은퇴 시기는 더 빨라졌는데 사는 건 100세까지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모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적립이 문제가 아니고 분배, 배분 쪽이 이제 더 문제가 되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배분 쪽이 문제가 되니까 잘 배분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연금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연금화 사회가 도래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바로 밑에 줄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공격적으로 투자하다 자칫 잘못해서 손해보는 경우 위험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밑에 줄에 줄 긋습니다. 지나치게 안전만 추구하다가 사전이라는 건 돌아가시기 전에 노후자금이 먼저 떨어지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위험하다. 즉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적립 부분과 분배 부분 두 가지에서 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적립 부분에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과거에는요, 저희 부모님 세대나 저희도 초창기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은행의 정기금리가 10%대 이렇게 되니까 굳이 리스크 있는 자산에 투자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잘못 투자해서 괜히 손해를 보게 되면, 그래서 원금 까이면 새로 벌 수 있는 확률이 적어졌었으니까. 그러니까 위험한 거 하지 마라가 기본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 어때요? 저금리 시대죠. 1억 넣어놨자 또 10억 넣어놔봐야 이제 얼마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갖고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뭐를 부담해라? 리스크는 부담해야 된다라는 거지. 리스크 부담하고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투자라는 걸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리스크를 부담하고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만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투자를 해야 될 거잖아. 그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투자를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서 또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공부를 해야지, 그렇죠? 예. 투자에 대한 공부를 철저히 하고 분석을 제대로 해야 손실률을 줄일 거잖아요. 그리고 이익률을 높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서는 없지만 우리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원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원금을 잃지 마라는 제1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얘기를 하죠. 절대 잊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원금을 안 잃으려면, 투자하면서 손해를 안 보려면 어마무시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아서 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모으는 쪽에 포커스보다는 지금 쓰는 거에 대한 분배에 대한 포커스가 더 잘 맞춰져 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예, 모을 때 철저하게 공부하고요.
그리고 분배할 때도 철저하게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밑에 줄에 보시면 요것도 줄 한번 긋죠. 의료비 준비까지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그 옆에 가족관계 변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 한 페이지 넘겨서 보시면 맨 위에 줄에 대량퇴직이란 말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시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입구관리와 출구관리. 자, 입구관리와 출구관리 쪽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이런 말이 나오죠. 전통적인 은퇴 설계는 노후자금 마련에 치중해왔다. 즉 적립에 치중해왔다. 여기 줄 긋죠. 지금까지의 은퇴 설계 방식은 먼저 예상 은퇴 시기와 사망 시점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그런 다음 은퇴한 다음부터 사망할 때까지 들어가는 생활비를 은퇴 시점에 가치로 환산했다. 그렇게 해서 바로 밑에 줄에 이를 총은퇴 일시금이라고 한다. 그 바로 밑에 줄에 총은퇴 필요자금 계산이 끝났으면 이제 준비자금 계산한다. 그리고 그 밑에 은퇴 시점에 얼마로 불어나는 걸 계산해 본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과부족을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옆에 노후자금이 부족할 경우 그 바로 밑에 필요한 노후자금 마련하기 위한 저축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바로 밑에 이게 여태까지의 전통적 은퇴설계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이게 어떤 걸 뜻하는 거냐면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40세인데 60세에 은퇴를 해서 85세까지 만약에 생을 이어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보면 이 사이에 우리가 연간 필요한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연간 필요한 금액, 여기서 얼마가 필요하지? 라고 해서 만약에 월 300만 원 정도씩 돈이 들어갈 거다라고 하면 3,600이 될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뭘 고려해야 돼요? 우리가 물가 상승 고려해야 되겠죠.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4%고 투자 수익률 고려해야 되겠죠. 투자 수익률이 만약에 6%라면 물론 지금은 이렇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뭐 투자 수익률은 1, 2% 정도 되기도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20년간 남은 기간 동안에 매년 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물가 상승률로 물가를 감안해서 올라간 금액이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25년간에 걸쳐서 있는 돈을 나눠서 쓰게 되는데 그 있는 돈을 나눠서 쓸 때 뭐가 필요하다? 여기서도 당연히 물가만큼 돈은 더 쓰겠죠. 근데 갖고 있는 돈은 투자 수익률만큼 운용을 할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여기서 갖고 있어야 되는 돈은 이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거든요. 15억 한 8,300 정도의 돈이 어디 있으면 은퇴 시점에 돈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될 거거든요. 근데 요걸 우리가 첫 번째 저희가 얘기했었던 은퇴 시점에서 필요한 총은퇴 일시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얼마인지 모르지만 돈을 갖고 있을 거잖아. 근데 그 돈을 20년간에 걸쳐서 투자 수익률로 운영하면 그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금액이 나오겠죠. 그럼 그 금액이 나온 금액을 가지고 이 금액을 차감하게 되면, 준비된 금액을 차감하게 되면 이 금액이 이제 우리가 부족한 금액이 될 거잖아요. 이 부족한 금액이 언제부터 돈을 모아야 돼? 지금서부터 이 돈을 모아서 이걸 메꾸면 되겠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형태의 은퇴설계 프로세서가 진행이 됐었다라는 거죠. 필요자금 구하고 준비자금 구해서 이렇게 흘러들어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계획을 세운다? 결국엔 저축계획을 세는 형태로 갖고 갔었다. 이런 게 이제 과거의 은퇴설계였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가 나머지는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사이에 보면 FP 협회라는 걸 만들게 되고, 그 다음 재무설계를 시작하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맨 밑에 단락에 이런 게 나오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베이비부모에게 있어 주요한 재무 목표 중에 하나는 은퇴생활자금의 마련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한창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베이비부모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은퇴설계 역시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과 투자 계획이 중심이었다. 요건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옆에 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이것도 국내에서도 전통적인 방식이 그대로 은퇴 설계에 도입됐다. 즉 해외에서도 이런 방식이 주로였고 그 다음에 국내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밑에 줄에 보시면 전통적 은퇴 설계 방식의 한계가 드러났다. 그래서 두 줄 내려가서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은퇴까지 상당 기간이 남아있는 사람에겐 적합하지 정년을 눈앞에 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한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다. 뭐는? 이 재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이거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은 그렇게 적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옆으로 쭉 가서 보시면 이미 은퇴한 사람들도 많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쭉 옆에 가서 적립계획이 아니고 바로 밑에 노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하는 인출 부분이다. 그래서 적립에서 인출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넘어갔다라는 거고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40세이신 분이 20년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렇다고 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시기에 은퇴에 대해서 고민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서 18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두 번째 줄에 이런 말이 나오죠. 제가 여러분들이 혼자서 읽을 수 있는 것도 쭉쭉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줄글만한 것들 이제 제가 줄을 긋죠 이런 말 안 해도 딱 보시고 필요하다 싶은 건 좀 그으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또 아주 중요한 것들은 체크해 드릴 거예요.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은퇴 설계는 다수의 사람이 달성하기 어려운 거액의 자금을 마련하는 것보다 각종 무슨 제도, 연금 제도와 연금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자산 배분과 상품간 배분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는 뭐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뭐 이카루스의 날개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걸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맨 밑에 단락에 다이달로스의 이카루스에 대한 당부는 요즘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 노후자금을 운영하는데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바로 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다가 실패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자산을 관리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을 간과하곤 한다라고 해서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것,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정기예금 금리가 10% 이상 나왔었고 뭐 이랬으니까 문제가 안 됐어요. 전혀 굳이 주식이나 이런 데 투자할 이유가 없었지만 지금은 1%대도 안 되는 저금리 시대이고 그러면 그거 갖고 해결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고위험으로 가면 또 리스크가 너무 크고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지켜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카루스의 날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너무 높이 날면 밀랍이 녹아서 추락해서 죽죠. 태양하고 너무 가까워지면 너무 낮게 날면 미궁을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그렇죠? 미노스의 미궁을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적당한 선이 좋다라는 얘기를 거기에 빗대서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두 번째 주소부터 한번 보죠. 은퇴 자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변동성 위험만 있는 게 아니다. 죽기 전에 노후 자금이 먼저 떨어지는 노후 파산 위험까지 관리해야 한다면 은퇴 자금 중 일부는 종신연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연금 중에서 가장 끝까지 쓸 수 있는 거,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게 이제 종신연금이죠.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신연금 하나 있는데 뒤에 가서 우리가 꾸준히 나올 거니까 국민연금.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종신연금이죠. 죽을 때까지 받잖아요. 이거 그렇죠.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종신연금은 사적연금을 포함한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주식과 채권 같은 위험자산이 다른 자산에 위험이 다른 자산에 자산을 배분하는 것을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산 배분은 종신연금과 투자자산 간의 자산 배분,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이런 거 상품 간 배분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순서는 상품 간 배분을 통해서 종신연금 구입 비율을 정한 다음 자산 배분을 통해 변동성 위험을 관리한다. 이건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상품 간 배분을 통해서 종신연금 구입 비율을 정하고 자산 배분을 통해서 변동성 위험을 관리하면 된다. 자, 그 다음 19페이지 쭉 넘어가서 20페이지 쪽에 보시면 생활비와 의료비의 차이라는 게 나와요. 요거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이것도. 우리 시험은 굉장히 복잡하거나 어려운 내용들이 안 나와요.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해야 되고, 막 계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거의 2권에 해당하는 시험에서 많이 나오고요. 1권과 나중에 우리가 또 하게 될 3권 같은 경우에는 좀 편안하게 보면서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알고 있는데, 읽으면 모르는 것 같은 이야기들이 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생활비와 의료비의 특징. 자,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규모나 시기 예측할 수 있고, 부족하면 줄였을 수 있고, 인간 수명을 예측할 수 없고, 3층 보장 활용하고, 종신연금 활용한다. 의료비 같은 경우는 필요치기나 작은 규모 예측할 수가 없죠. 얼마나 내가 어떻게 아플지 모르잖아. 그 다음 생명과 연관되어 있어서 쉽게 줄일 수도 없어요. 병원비 줄이겠다는 얘기는 참 위험한 생각이죠. 그다음 부족하면 가족에게 부담이 전가가 되고요. 정액보상 의료비와 실손보상 의료비가 필요하다라는 거. 이거 누가 몰라요? 당연히 알고 있죠. 라고 얘기하는데 재밌는 건 여러분들이 기대연명과 평균 수명의 차이를 정확히 아시나요? 기대연명과 평균 수명. 대부분의 분들 두 가지 되게 많이 헷갈리거든요. 심지어는 금융 관련되는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은행에서 정기 예금과 적금도 사실은 일반인 분들은 헷갈려요. 똑같은 얘기야. 우리 교재에서 보면은 이거 뒤에서 많이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우리 교재에서 보면은 당연히 알고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문제로 나오면 잘 모르는 게 상당히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주의하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박스 꼭 살펴보시고, 그리고 2단락 정도 내려가서 보시면 가운데쯤에 이런 게 있죠. 뒷문 단속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즉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 밑에 단락에 보시면 그러니까 왜 많이 들어가는지 쭉 나와요. 통계치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그 밑에 단락에 보시면 보장성 보험의 보장기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은퇴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뭘 점검해야 된다? 보장성 보험이 보장기간이 어느 정도 됐는지 꼭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 판매됐었던 건 대부분 80세 보장이었어요. 예, 지금은 전부 다 몇 세 보장이요? 100세 보장, 110세 보장 많이 얘기하는데 과거의 대부분은 80세 보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의 보장기간은 상당히 중요하다. 맨 밑에 단락에 보시면 맨 밑에 줄에 100세까지 보장해준다고 하니 늦기 전에 보완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과거에 가입하셨던 분들, 여러분들이 상담을 진행하시면서 보장성 보험 가입하셨죠? 그랬더니 네, 가입했어요. 그러면 그냥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 이분이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이다라고 하면 증권 좀 볼까요? 라고 해서 만기가 언제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재무 설계와 비재무적 설계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시험에서 가끔 우리 이제 요 앞에서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미리미리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시험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재무 설계와 비재무적 설계의 차이점 많이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재무적 설계와 비재무 설계의 어떤 조사될 자료들도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많이 물어봐요. 우리 교재 1, 2, 3권에 걸쳐서 재무적인 부분은 뭐다, 비재무적인 부분은 뭐다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신경 쓰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첫 번째 줄에 보면 과거에는 은퇴 설계라고 하면 생활비 마련과 같은 재무적 부분만 고려했다. 바로 밑에서 맨 끝에 줄에 최근에 은퇴 설계 단순히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일과 관계와 같은 비재무적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옆에 재무설계와 비재무적 설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여기까지 읽어보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일이라고 하면, 잡이라고 하면, 일이라고 하면 이거 재무적인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재미있게 이렇게 나오죠. 일과 관계와 같은 비재무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단순히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일이라는 부분이 은퇴를 하게 되면 두 가지 개념으로 다가와요. 이게 돈에 대한 개념으로 또 다가오지만 자아에 대한 개념으로 다가오거든요. 일에 대한 즐거움 이런 부분으로도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꼭 일이라고 하면 꼭 돈으로만 연관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왜 이거 사전에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3권을 다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일에 대한 즐거움 그리고 일에 대한 소중함 그래서 돈을 안 벌더라도 적게 벌더라도 일하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줄에 보시면 은퇴 설계 전문가가 은퇴 설계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할 일. 가장 먼저 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줄 정도 내려가서 보시면 은퇴자에게 있어서 일이란 단순히 돈에 대한 문제를 넘어선다. 바로 밑에 일은 관계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봉급이 단절된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관계에 대한 단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밑에 관계의 단절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그 밑에 그 옆에 보면 농경사회에서는 뭐 일에 대한 단절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어차피 농사 짓고 집 앞에 텃밭에서 농사 짓고 하고 그 안에서 다 움직였으니까. 근데 산업화 사회에서는 일이 끊어지면 선후배와 관계 다 끊어지죠. 그죠? 예. 자기가 퇴직했는데 또 은퇴했는데 그 회사 가서 나왔어 라고 한다고 해서 반겨줄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유는 뭐다? 두 줄 내려가서 보시면 산업사회가 도래하면서 일하는 공간과 주거 공간은 떨어졌죠. 그렇죠. 멀어져 있고 그다음 일하는 공간에서의 단절은 주거 공간에서만 머물러야 된다라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맨 밑에 줄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은퇴란 무엇인가? 바로 인간관계의 중심이 일터에서 집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자, 일터에서 집으로 옮겨갔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제 다음번에도 또 이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일터에서 집으로 옮겨갔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뭐냐? 예를 들어 부부다. 가족이다 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부부간의 예를 먼저 한번 들어보면 지금 가게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미혼도 있고 기혼도 있으실 텐데 미혼이신 분들은 부모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살펴보시면 되고요. 기혼이신 분들은 자기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살펴보면 돼요. 부부가 두 분이 사시면서 하루 동안에 대화를 몇 분이나 하시나요? 얼굴 마주보고 대화하는 거? 아마 굉장히 짧을걸요? 대부분의 경우 굉장히 짧아요. 신혼 때는 뭐 알콩달콩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참년 가면 갈수록 대화는 줄어들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심지어는 하루에 뭐 몇 마디 진짜 대화 안 하고 하루가 지나가는 경우가 허다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두 분 중에 한 분이 퇴직하셔서 이제 같은 공간에 있으신다? 30년을 같이 산 부부도요, 실질적으로 대화 시간을 따져보면 며칠 안 돼. 다 따져보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한 5분 정도 대화 나눴다고 쳐볼까요? 그거 30년 계산하면 몇 분 나올 것 같아요, 이거. 그럼 그거 계산한 거 나누기 24해 보면 며칠 동안인 거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렇죠? 30년 같이 산 부부가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옆에 동창하고 옆집에 사는 아줌마하고 같이 얘기 나눈 시간보다 오히려 대화 시간 짧아요. 작아요. 그런 분들이 둘이서 나란히 집안에 같이 있으신다? 굉장히 낯선 이웃이 와 있는 거야. 얼굴을 아는 낯선 이웃이 같은 공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이 퇴직을 하셔서 집에 들어왔을 때의 충격은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같이 생활한다라는 충격은 엄청나대요. 심리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그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황혼이혼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또 남성분 입장에서는 어때요? 남성분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평생에 걸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집에 기여를 했는데 내가 왜 이 정도 대우뿐이 못 받아야 돼?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야? 내가 집에 있는 게 이렇게 이야기 진행되다 보면 이제 트러블만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인간관계가 문제가 되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녀분들하고 몇 분이나 대화하죠? 똑같은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3권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가족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문제를 이제 다루게 돼요. 그것도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고. 제가 지금 1, 2, 3권을 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냐면, 어차피 시험은 한 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2, 3권이 한 권의 책이지 분철이 돼 있을 뿐이지 하나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여기서 들어두시면 저기서 좋고, 저기서 들어두시면 여기서 좋고, 이런 거라서. 자,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뭐다, 두 번째 줄에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다. 그래, 바로 밑에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밑에 보시면 가정과 지역 내에서 인간관계 유지에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 나머지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연금과 세금 쪽으로 한번 볼까요?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맞죠? 예, 세금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사람은 뭐 죽을 때까지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4줄 정도 내려가 보시면 이런 말 나옵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덜 낼 수 있으면 덜 내고 싶어 하는 게 세금이죠. 그래서 이 같은 심리를 역으로 이용해서 노후 대비를 위한 뭐를 이용한다? 장기저축. 장기저축을 이제 많이 권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금과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될 게 뒤에 가서 세제 적격과 세제 비적격. 그래서 세액 공제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책 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2권에 가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세제와 관련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다루는데, 연금 계좌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 계좌라고 하게 되면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거구나, 라고 우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3페이지에 보시면 5번째쯤에 이런 게 나오죠. 대표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세제 혜택이다. 그 바로 밑에 노후 대비 연금과 세금을 묶어서 봐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바로 밑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비과세.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소득공제하는 게 별도로 있고요. 세액공제되는 게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세금을 아예 안 떼는 비과세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대신 중도의 적립금을 인출하면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따른다. 그래서 바로 밑에 당금과 채찍 전략인 셈이다. 요건 무슨 얘기예요? 상품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해주는 또는 비과세되는 세금을 안 떼는 대부분의 이런 혜택을 주는 상품들은 뭐를 하기 위한 거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조금 아까 장기저축을 유도하기 위한 거다. 장기저축을 유도하기 위한 거니까 만약에 장기저축을 안 하고 약속을 어기면 그래서 중도에 해지라는 걸, 중도에 해지라는 걸 하게 되면 뭐를 매기겠다? 페널티 매기겠다. 그럼 세금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예, 세금 쪽으로만 따져보면 우리가 세금과 연금이니까 세제 혜택을 줄여주는데 세금을 줄여주는데 말을 잘 안 들으면 약속을 어기면 세금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정책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금과 채찍을 주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국민연금보험료,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뒤에서 이제 국민연금 자세히 또 배울 텐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은. 자, 국민연금보험료 두 번째 줄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바로 밑에 납부하게 되면 뭐예요? 연발정산에서 세액공제해준다. 세부담을 줄여준다. 소득공제해준다. 그래서 소득에서 공제해줌으로써 세부담을 줄여준다. 그리고 퇴직금 마찬가지.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바로 밑에
중간정산할 수 없으며 그 옆으로 가면 퇴직연금 가입자가 몇 세 이전에 55세 이전에 퇴직할 경우에 IRP로 의무적으로 이체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납세 시기를 늦춰준다. 즉 세금을 나중에 떼겠다. 그리고 좀 절세시켜줘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2권에서 굉장히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보시면 밑에 줄의 끝쪽에 IRP,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게 되면 이를 찾을 때까지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바로 밑에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의 3에서 40%를 줄여준다. 즉, 그러니까 비과세는 아니고 세금을 줄여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밑에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하는 경우 그 옆에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보시면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 상품의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주지 않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세제 적격이 아닌 그냥 일반 연금보험 10년 이상 유지하면 늘어난 수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요거는 조건에 따라서 이 조건이 맞으면 안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과거엔 연금 관련 세제 혜택이라고 하면 적립이나 운용 단계에서 비과세나 세액공제만을 강조했다. 그런데 그 옆으로 쭉 가셔서 세금에 대한 관심도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즉 축적과 분배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한 페이지 넘겨서 마지막으로 2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 동안의 납부 보험료 소득공제 대신에 노령연금 수령할 때 세금 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납부해야 된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가입자도 저축금액의 세액공제. 자, 국민연금은 소득공제고요. 얘는 세액공제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연금 수령하기 전까지 세금 안 내는데 수령할 때 이제 세금을 내죠. 그래서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 소득세 낸다. 그리고 나이에 그 밑에 보시면 나이가 몇 살일 때 5.5, 4.4, 3.4, 종신일 때 4.4. 그리고 80세 이상이면 종신일 때도 3.3으로 바뀌는 부분 그렇게 나온다. 그리고 연간 소득 금액이 얼마를 넘으면 12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된다. 이런 부분까지. 자, 제가 요번에 24페이지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큰 흐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연금과 관련되는 이야기 우리가 2장 쪽에서 특히 상세히 배울 연금 쪽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축약돼서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요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